도커투자지입니다. 저는 지금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포틀랜드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여기에 그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차이나타운이 유령 그 슬럼 지역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주변에 여기 왜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 어디 갔지? 노숙자들이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노숙자가 이렇게 많은 곳을 LA 시청 외에는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기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차이나타운들이 문을 닫을 정도예요. 문 연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6시거든요 한창 영업을 할 시간인데 다 문이 닫혀 있어. 그리고 이 동네가 수복도 6시 문 닫고요, 밤에. 지금 뭐 밤도 아니죠. 지금 거의 한낮이죠. 여기 기본적으로 커피숍들이 4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구나. 노숙자들이 완전 점령한 곳이구나. 물론 이 올드타운은 좀 심하고, 좀 벗어나면은 뭐 다운타운이라든가 다른 곳을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노상 주차를 안 하고 여기다가 그 13,000원 내고 종일 주차를 했어요. 그나마 주차비가 여기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이제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부두 도너츠,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이게 달지 않은 도너츠도 유명한데 전부 다 안 단 건 아니고 많은 도너츠들이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니까 괜찮다 싶더라고요. 오시면 여기가 본점이거든요. 그 미국의 여러 곳에 있는데 부두 도너츠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포틀랜드 여행으로 오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곳도 아니고, 시애틀이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가시지만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차로 한 5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오시면은 여기 포틀랜드 사람들만의 그런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킨포크라고 해서 약간 자연주의, 자연 속에서 살고 자신들이 직접 텃밭에서 채소 같은 거를 심어서 그 먹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알겠죠. 근데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텃밭 가꾸기, 주말 텃밭 가꾸기, 뭐 주말 농장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유행하다가 말았지만 여기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오늘 도커투자 방송을 하려고 한 이유는 저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채권 투자로 1,000억 원을 날려먹은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대서특필이 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고객돈이거든요. 고객돈을 이제 1,000억을 깨먹었는데 채권으로 깨먹은 거죠. 왜냐면 작년에 금리가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감추려고 또 여러 가지, 또 결국에는 고객들한테 이제 만기 때 줘야 될 돈을 못 주는 상태까지 터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SBB 은행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단 제가 다니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면 걔들도 채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금리가 급등했으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한원이 계속 금리 올렸으니까. 아마 줄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기관들도 이렇게 터지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와, 상반기에 개인들이 채권을 14조 어치 샀대요. 주식 한 2조 7천 산 것 같아요. 근데 와, 놀랍습니다 진짜. 저는 개인들이 이렇게 채권을 열을 올려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 꼭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금리 전망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더 못 올릴 것이라 얘기하는데, 지금 금리가 안 잡혔는데 그렇게 맘 놓고 있을 땐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 저번 영상에도 아주 용감한 분들이 리플 많이 다셨더라고요. 차트에 대해서도 뭐라 하신 분들, 차트 신봉자들. 예전에 이제 배터리 신봉자들이 제 배터리에 대한 언급을 보고 뭐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채권도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제가 뭐 주식하지 말라고 해서 주식하시라고, 공부해서 주식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채권이 굉장히 어려운 투자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털린다. 그러니까 채권을 할 거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매크로를 내가 딱 깨고 있고, 데이터도 다 깨고 있고, 그 상태로 채권을 해라. 그냥 감으로 채권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니까 채권 투자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제프리 건들락도 작년에 털렸다니까요. 3.2% 이상 못 올린다, 4% 이상 못 올린다, 그러면서 계속 터진 거야. 제가 볼 때는 제프리 건들락도 작년에 터졌어요. 그 터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채권을 250조 갖고 있는데 작년에 금리를 얼마 올렸어요. 3월 달부터 계속 0.75씩 매달 올려가지고
작년 말에 한 4%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계속 깨진 거야. 나는 저플리 건들락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 얘기 안 하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한 달짜리 그 차트 보세요.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 금리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빗나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그렇게 채권을 샀다면 지금 다 손실 보고 있으실 거예요. 작년부터 샀던 분들도 손실을 더 많이 보고 있을 거고, 지금 올해 산 분들도 거의 손실 구간일 겁니다. 아니,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파생이든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올해 작년 채권 들어가신 분들은 다 깨졌습니다. 지금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머리로, 이성으로 막 분석을 하고요. 줌을 낼 때는요, 감성으로 줌을 냅니다. 제가 차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차트가 웅장해질 때 들어가요. 웅장해질 때.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보들을 그에 맞춰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왜 늘 터지냐면 감정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터집니다. 기관들은 안 그래요. 기관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매수에 들어가요. 물론 기관이라고 하면 뭐 투기적인 세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펀드 매니저들이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뭐 주식 운영을 못한다,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 얘기하지만, 장기 성과로 보면요, 개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개인들보단 덜 깨져요. 매년 기관, 외국인, 개인들 그 1년 그 평가 수익률 같은 거 막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15년 동안 증권사에 있으면서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였냐면 팬데믹 때. 그때는 갑자기 샥이 팍 왔잖아요. 그러면 펀드들은 대부분 90% 이상은 주식을 담고 있거든요. 그 북에다가, 그 운영하는 그 자산에다가 거의 95%는 넣는다고 봐야 돼요. 95에서 98 막 이렇게 현금 한 2%에서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샥이 갑자기 확 오면은 다 팔 수 없잖아요. 그 수많은 그 엄청난 그 규모를, 주식을 여러분들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5,000만원, 1억, 2억 이렇게 매매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소액은 매매하실 때 그렇게 뭐랄까 시장이라든가 호가에 영향 크게 주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종목 하나당 1,000억, 2,000억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한 번씩 시장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만들어요. 음봉, 양봉을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이것도 주문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반나절, 뭐 하루, 며칠 이렇게 걸립니다. 그 포지션 조금 변동할 때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의 버블은요, 누가 만드냐면 개인들이 만들어요. 개인들이. 이번에 배터리 버블 같은 경우에도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이미 재워놓고 있는 상태였고, 얘네들은 추격 매수하지 않았어요. 누가 추격 매수하고 누가 버블을 만들고 누가 10배나 그 수익률을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가게 만들었냐, 이건 개인들이 만든 겁니다. 개인들이 뛰는 가슴과 웅장한 가슴으로 차트를 보면서 뛰어든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얼만큼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군의 버블이 겨니면 돼요. 그래서 인간 지표라는 얘기 하는 거, 다들 인간이니까 인간 지표. 그래서 저도 개인들이 들어간 주식들은 유심히 봐요. 이게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왜냐면 개인들은 90% 이상은 차트라든가 뛰는 가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게 뭐 있냐. 월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아니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을 보여주거든요. 그 표가 나오거든요. 예탁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이번에 1위가 뭐였냐면 레버리지로 그 미국 국채를 샀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못 올리고 떨어질 거라고 그걸 이제 투자를 하신 거야. 그게 1위야. 대부분 이제 비슷한 그런 종목들을 샀더라고. ETF 이런 것들. 야, 진짜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투기의 민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 제 기억에는 테슬라가 한 4위, 5위 정도 했던 것 같고, 계속 이제 주워 담으시는 것 같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도, 테슬라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손실 구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옛날 천슬라 때도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들어갔지. 그 400슬라였나? 그 액면분해하고 나서. 그 고점을 만들 때도 개인들이 만든 거죠. 그 400불에서 지금이 한 180불, 뭐 70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점 잡았던 분들, 그때 많이 샀던 그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50%인 경우도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들이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왜냐면은
기관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해외 연기금 이런 쪽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쉽게 잘 안 빼거든요. 장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은요, 기관들이 한번 물량을 한번 던져요. 한번 던지면 좀 빠지거든요, 차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좀 조정 들어갔네? 그래서 또 들어가. 차트 보면서 또 들어가. 근데 기관들도 이거 괜찮네? 해서 들어오네? 그러면 또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거에다 또 그 물량.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는 거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설거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국내 주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적어도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은 그렇게 뛰는 가슴으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밸류에이션을 좀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 종목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뭐 수익이 나중에 굉장히 늦게 나한테 돌아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덜 깨지는 방법에, 깨져도 덜 깨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4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뒤에 12억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다 팔고 7년 동안 주식을 안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사원 때였는데 거의 2011년 12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쑥하고 저보다 키가 크고 굉장히 호리호리한 분이 오셨어요. 신사요. 한마디로 신사 같은 분이 오셨는데 저랑 이제 한 5분 정도 주식 얘기를 하시더니 입금을 할 테니까 4종목을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대우조선해양,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하나가 기억 안 나요. 하나가 지금 한 종목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1억씩 해서 4종목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냥 점심에 밥 같이 먹고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야, 이게 1년이 지나니까 12억이 된 거예요.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리만 사태가 2008년도에 펑 터지고 뭐 9년 10년 정신 없었거든요. 거의 주식시장에 암흑기 없고, 와,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린이 저를 딱 보면서 이제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자기 찍는 줄 알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계속 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한 20-30초 동안 제 쪽을 계속 보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보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리만 사태가 펑 터졌을 때는 그때 코스피가 892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점을 들어간 게 아니야. 저점을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2-3년 정도 지나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살아서 이제 회복할 단계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이 더 딥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가장 최저점에서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저점에서 산다는 건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완전히 폭락을 해서 892까지 간 다음에 반등을 한 30% 정도 되돌렸을 때, 그때쯤에 좀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00인가 1200 코스피 그 정도일 때 들어가셔가지고 종목들을 4개 샀는데, 사실 종목으로 볼 때는 그 두 종목들이 다 대단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뭐 그때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잘 번다거나 뭐 이런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지수에 투자한다고 해야 되나?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해야 되나? 적어도 이 회사들이 망할 회사는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투자한 다음에 1년 정도 쭉 갖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들을 다 정리해달라고 한 게 12억이 된 거죠. 4억에서 12억. 그리고 이 돈들을 그냥 다 뺐더라고. 진짜 다 빼가지고 출금을 우리은행에 보내셔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몇 년 뒤에 그 돈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니까, 야, 아파트 샀다. 아파트. 와이프 아파트 사줬다는데, 그때 뭐 반포나 이런데 아파트를 샀다면, 사실 2014년부터 부동산이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12년도쯤에 이제 주식을 파셨으니까 3년인가 12년인가 헷갈리는데, 그건 주식으로 또 이제 더블 이상을 버신 거죠. 그러니까 12억으로 부동산을 샀으면 지금 뭐 더블 더 됐겠죠. 10년 동안 더블 더 됐으니까 강남 아파트가. 그러면 4억이 뭐 24억이 됐거나 30억이 됐거나 이랬을 거예요. 진짜 뭐 1000%예요. 1000%. 뭐 워렌 버핏이 부럽지 않은 수익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폭락에서 사면 진짜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ETF를 사도 돈을 벌고, 종목을 사면은 ETF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블루칩을 그냥 사도, 뭐 유튜브에서는 정말 가장 많이 튀어오를 종목을 사십시오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 그냥 폭락장에서는 뭘 사도 나중에는 더블은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팬데믹 때 어떻게 제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5배 벌었거든요.